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저도 55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천안에서 30년 넘게 공장 다니면서 과장님 소리 듣고 신도시 아파트 한 채 딱 마련했을 때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딱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퇴직하고 이제는 산이나 다니며 산다는 친구 녀석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핸드폰을 쓱 내밀더라고요. 거기 적힌 숫자가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다 합쳐서 매달 350만 원씩 꽂힌다는 계산서였습니다. 그 녀석은 허허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상현아, 너는 천안에서 집값도 많이 올랐겠다. 대출도 다 갚았지? 나처럼 준비 안 해도 든든하잖아. 그 순간 입안에 머금은 소주가 쓰다 못해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집, 겉보기엔 4억 원짜리 자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2억 원이 은행 대출입니다. 매달 원금이랑 이자로만 12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나면 아내 생활비 주고 제 주머니엔 기름값 빼고 딱 15만 원 남더라고요. 이게 과연 중산층의 삶일까요? 아니면 빚 좋은 개살구일까요? 제 통장 잔고는 500만 원도 안 되는데 친구 녀석은 매달 35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독립해서 직장 다니던 30살 아들이 불쑥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하고 싶은데 전세자금 5천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 초롱초롱한 아들의 눈망울을 보는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정작 아들 결혼시킨다는 소리에 축하한다는 말보다 돈은 어디서 구하나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어떻게든 해줘야지. 우리 아들 기죽일 거야. 라며 제 옆구리를 찌르는데 저는 대답 대신 빈 소주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임금 피크제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월급이 10%씩 줄어든대요. 60세 퇴직 때까지 매년 월급이 깎인다는 소리에 동료 기철이가 담배 한 대 피우며 말하더군요. 상현아, 우리 이제 진짜 벼랑 끝인가 보다. 월급은 줄어드는데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애들은 돈 달라고 손 벌리니 어쩌면 좋냐? 그 말이 꼭 제 장례식 조사처럼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부부 70세 넘어서 폐지 주우러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엔 아내가 시장 갔다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병원비만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가지고 있던 실손 보험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료 몇 달 밀렸다고 실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집은 대출 덩어리인데 수술비를 구할 길이 없어서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저처럼 막다른 길에 서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식에겐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는 밀려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 그 서러운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닦고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엽 상무님이 말하는 50대 노후 준비 7가지 체크리스트. 그걸 하나씩 제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결국 빚더미 아파트를 팔고 길거리로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연금 맞벌이에 성공해서 매달 3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통장을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 50대라면 누구나 겪을 이 처절한 생존기, 그리고 제가 찾아낸 노후 준비의 정답. 지금부터 단 1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자분들도 지금 저와 똑같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그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그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아세요? 평생을 바쳐온 직장이 갑자기 나를 낯선 이방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할 때의 그 서늘한 기분 말입니다. 저는 천안공단에서 30살 때부터 기름밥 먹으며 과장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남들 쉴 때 잔업하고 주말 반납해가며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국가가 아니면 회사가 어떻게든 책임져 줄 줄 알았죠. 그런데 55살이 되던 그해 봄,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보인 게시판에는 제 이름 석자가 포함된 임금 피크제 대상자 명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입사동기 기철이가 담배를 입에 물지도 못한 채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상현아, 우리 이제 유통기한 다 된 통조림 신세인가 보다. 내일부터 당장 월급이 10%씩 깎인다는데 넌 대책 있냐? 그 말이 꼭 제 등에 칼을 꽂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쓸모없으니 돈 덜 받고 조용히 나가라는 통보 같았거든요.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후배 녀석들이 들어오다가 저희를 보고는 흠칫 놀라며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야, 저 선배들도 이제 임금 피크제라며? 곧 나가시겠네. 그 소리를 듣는데 믹스커피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평생 이 공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후배들 눈치나 보는 처지가 된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올 돈이 줄어든다는 건 제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였거든요. 기철이는 나는 그냥 명퇴금 받고 나갈까 고민 중이다라며 한숨을 내쉬는데 저는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2억 원이라는 대출 족쇄가 제 발목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 곧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죠. 말일이 되어 어김없이 월급 입금 문자가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진동소리가 그날따라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숫자를 확인하니 원래 받던 550만 원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니 495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겨우 10% 깎인 건데 그 55만 원의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손이 다 떨렸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55만 원이면 우리 아내 지숙이 한 달 식비고 우리 집 한 달 관리비거든요. 월급이 찍히기 무섭게 은행에서 문자가 줄줄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아파트 살 때 빌린 2억 원의 대출 원리금으로 120만 원이 쑥 빠져나가더군요. 여기에 아내랑 제 의료 실손 보험료로 80만 원, 공과금 40만 원. 이것저것 고정 비용을 다 빼고 나니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20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내 생활비 주고 나면 제 주머니엔 담뱃값도 안 남을 판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겉보기에 번듯하지만 사실은 은행집이나 다름없는 그 403호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중산층이라고 이 정도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이 오히려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오늘 잔업하느라 고생했어. 어서 씻고 밥 먹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웃으며 맞이하는 아내 지숙이의 얼굴을 보는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임금 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인 걸 아직 모릅니다. 응, 오늘 일이 좀 많았네라고 거짓말을 하며 신발을 벗는데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내에게 이제 우리 돈 아껴 써야 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50대에 마주한 이 현실적인 공포는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들었던 기계 소음보다 더 무겁게 제 귓가를 때리는 건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둔탁한 소리였죠. 천안 불당동에 처음 이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번듯한 내 집 생겼어. 라며 아내 지숙이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집은 우리 부부를 지켜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대출 원금이 딱 2억 원. 처음엔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4억 원까지 뛰었으니 남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겠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팔아야 내 돈이죠. 당장 매달 나가는 원금이랑 이자가 120만 원이 넘는데 제 줄어든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제는 이자만 한 달에 85만 원씩 찍히더라고요. 자식 녀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느라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와서 이 덩어리를 마주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냐? 하는 공포가 서늘하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새 머리칼은 희끗해지고 어깨는 축 처진 늙은 사내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집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박 과장네는 천안 좋은 동네 살자나라고 치켜 세워줄 때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껍데기는 4억 원짜리 중산층인데 알맹이는 2억 원 빚더미에 앉은 하우스푸어였으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집을 내놓을까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내 지숙이가 이 동네 부녀회 활동하며 우리 집만큼 살기 좋은 곳 없다라고 자랑하는 걸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 거실 도배 새로 할까? 라고 묻는 아내의 해맑은 표정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배는커녕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남편의 속을 아내는 꿈에도 모르겠죠. 아내의 유일한 자부심인 이 집을 빼앗는 게 제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밤새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결론은 하나였거든요. 이대로는 답이 없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식탁 위에 아들이 두고 간 메모지가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전세자금 5천만 원.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 정중한 한마디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공장 퇴직금 2억 원 정도 나올 텐데 그거 다 받아서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 부부는 뭘 먹고 살까요? 남은 건 이 빚쟁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문득 김동엽 상무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렸습니다. 집을 짐으로 두지 말고 집으로 월급을 만드세요. 그전까지는 집은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물려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2억 원의 족쇄를 풀고 이 집을 우리 부부의 든든한 금고로 바꾸기로 말이죠. 비록 아내의 반대가 불보듯 뻔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제가 살아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택연금 상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기적이 될까요? 아니면 가족 해체의 시작이 될까요? 밤잠 설쳐가며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천안 성성동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김동엽 상무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더라고요. 50대 노후 준비의 핵심은 혼자 버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받는 연금 맞벌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아내 지숙이는 평생 살림만 하느라 본인 명의로 된 연금이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가 번 돈으로 우리 둘이 먹고 살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 혼자 받는 연금 150만 원으로는 둘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겠지만 아내까지 단돈 5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게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말처럼 쉬운 건지 아내가 지금부터 가입해도 늦지 않은 건지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고생만 시켰는데 노후에 용돈 한 푼 없는 여자로 만들 순 없지.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반차를 내고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로 달려가기로 말이죠. 다음 날 회사에 대충 둘러대고 천안 동남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는데 제 손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상담원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지금 53세거든요. 지금이라도 연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 상담원분이 웃으면서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저에겐 구원줄처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은 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60세까지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대요. 한 달에 최저보험료인 9만 원씩만 넣어도 10년 뒤면 아내 명의로 평생 나오는 연금 소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9만 원이면 제가 담배 좀 줄이고 술자리 한두 번만 안 가면 되는 돈인데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어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9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주세요. 서류에 아내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통닭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아내 앞에 툭 하고 공단에서 받아온 확인서를 내밀었죠. 지수가, 이거 봐라. 당신도 이제 연금 받는 여자다. 아내는 이게 뭐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서류를 한참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여보, 나는 내가 늙어서 당신 집만 될 줄 알았는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아리면서도 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니까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지더라고요. 줄어든 월급 때문에 고민하던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 연금 맞벌이 시작했으니 이제 다음은 내 퇴직금 지키기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탄탄대로로 접어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지켰다고 믿었던 그 퇴직금이 회사 안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거든요. 과연 저는 제 피 같은 퇴직금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내 지숙이 이름으로 연금을 시작하고 나니 이제야 한시름 놨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장 동료 기철이가 점심시간에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상현아, 너 퇴직금은 그냥 두고 볼 거야? 우리처럼 임금 피크제 걸리면 월급 깎이면서 퇴직금도 같이 깎이는 거 몰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입안에 있던 밥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30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줄어든다고 퇴직금까지 줄어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저는 당장 인사과로 달려가서 제 퇴직금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가 가입한 게 DB형이라는 퇴직연금이었는데 이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로 제 월급이 10%씩 계속 깎이면 제 30년 인생이 담긴 퇴직금도 그만큼 녹아내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순간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저는 앉아서 제 돈이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제 절박한 물음에 은행원분이 조용히 DC형 전환이나 IRP 계좌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DC형으로 바꾸면 제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하는데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잘못 굴려서 내 피 같은 돈 다 날려먹으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확실하게 깎일 게 뻔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기로 말이죠. 일단 월급이 더 깎이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는 기분으로 DC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넣을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복잡한 약관에 사인을 하고 계좌를 만드는데
손이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원이 그러더군요. 박상현 고객님, 이렇게 IRP로 받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 소득세를 30%나 깎아줍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떼어먹힐 뻔한 제 돈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 지숙이에게 여보, 나 우리 퇴직금 지켰어. 라고 말하니 아내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공장에서 기철이를 만났습니다. 기철이는 아직도 고민만 하느라 얼굴이 흑빛인데 저는 당당하게 말해줬죠. 기철아, 너도 당장 인사과 가서 물어봐.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수천만 원 날리는 거야. 제 조언을 듣고 허겁지겁 뛰어가는 기철이 뒷모습을 보는데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제 노후를 직접 관리하는 자산관리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도 지켰고 아내 연금도 시작했으니 이제는 돈 모으는 재미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진짜 큰 위기가 제 발밑에서 조용히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위기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집을 지켜내고 웃을 수 있었을까요? 퇴직금도 지켰고 아내 지숙이 이름으로 연금도 시작했으니 이제는 정말 실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10년 뒤에 딱 1억 원만 더 모으자. 그러면 우리 노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제 말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줄어든 월급으로 그게 가능하겠어?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싹싹 긁어 모으는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IRP와 ISA 계좌에 매달 자동이체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75만 원씩 10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원금만 9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3% 정도 수익만 내도 1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생활비에서 75만 원을 빼내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제 담뱃값 줄이고 아내 장보는 비용 아끼고 무엇보다 외식 한 번 안 하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당신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라는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노후를 위한 건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웃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ISA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계좌더라고요. 여기서 돈을 불리면 나중에 세금도 거의 안 떼고 번 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대요. 상담원이 박상현 고객님,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100만 원 넘게 돌려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마치 꽁돈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75만 원 나가는 게 처음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는데 자동이체 문자가 올 때마다 그래, 이게 내 노후 월급이다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축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은행이 먼저 낚아가게 만드니까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통장에 찍힌 잔고가 어느덧 1천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통장을 확인하며 모처럼 천안중앙시장에 가서 맛있는 꽈배기도 사 먹고 호수공원 산책도 하며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 지숙이도 마트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집 저축액은 조금씩 더 늘어났거든요. 여보, 나도 이제 지원금 같은 거 안 바라고 내 힘으로 노후 자금 보탤게라며 검정 비닐봉지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담아오던 아내의 뒷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우리는 이제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들 빚 갚느라 허덕일 때 우리는 빚도 줄여가고 저축도 쌓여가니 세상이 다 제 편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꼭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잔인한 장난을 치더라고요. 모든 구멍을 다 막았다고 생각했고 완벽한 성벽을 쌓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온하던 주말 저녁, 주방에서 들려온 아내의 비명소리와 함께 제 1억 원의 꿈도, 우리 부부의 안식처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에게 닥친 그 끔찍한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이제야 겨우 연금 맞벌이 체계도 잡혔고 10년의 1억 모으기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된장찌개 냄새 기가 막히네라며 제가 웃으며 안방에서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온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모든 평화가 박살이 났습니다. 지숙이가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숙아, 여보, 정신 차려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고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천안 불당동 골목을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꼭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아내 고생시킨 생각만 나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배우자가 건강할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그 축복이 사라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 간병비까지 합치니까 대략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 자금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여기서 다 써버리면 우리 부부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 아내만 살려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대출은 여전히 2억 원이나 남아있고 월급은 깎였는데 당장 현금 2,5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혹시 이런 긴박한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게 바로 보험이었습니다. 그래, 십수년을 부어온 실손 보험이 있지. 그걸로 해결하면 돼. 저는 희망을 품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아내 이름을 대고 보장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보험은 지난 4달 전부터 실효된 상태입니다. 상담원의 그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번에 임금 피크제 때문에 월급 줄어들고 정신없을 때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서 2달치가 안 나갔던 겁니다. 그때 날아온 독촉 문자를 나중에 내지 뭐하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보험료가 2번만 밀려도 보장이 정지된다는 걸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단돈 몇십만 원 아끼려다 2,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온몸으로 맞게 된 거죠.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내는 수술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돈 걱정이나 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캄캄한 병원 복도에서 제 비명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저는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아내를 살리고 제 노후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아내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박상현, 너 30년 동안 천안공단에서 뭐하고 살았냐? 라고 묻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수술비 2,500만 원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하필 그날 저녁에 아들 녀석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엄마 걱정에 눈이 부어 있으면서도 주춤거리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수술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예식장 계약금 걸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가슴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 꼭 그 소리를 해야겠니? 라는 모진 말이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자식 경조사 앞두고 돈 때문에 속 끓여보신 분 계세요? 그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은 돈이랑 여자친구가 가져오는 돈 합쳐도 천안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딱 5천만 원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데 차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 수술비 2,500만 원에 아들 결혼자금 5천만 원. 순식간에 7,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에게 엄마 보험이 깨져서 수술비도 없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못난 애비 자존심이 뭐라고. 그저 알았다.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안시내은행이란 은행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박상현 고객님, 지금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소득이 줄어드셨고 기존 대출이 2억 원이나 있어서 추가 한도가 안 나옵니다. 은행원의 그 사무적인 목소리가 꼭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천안에서 3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은행 문턱 하나 못 넘는 제 처지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아내의 첫마디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 다 쓴 거 아니야? 그 돈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보태줘야 하는데. 환자복을 입고 창백해진 얼굴로 제 걱정부터 하는 아내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제가 밤마다 돈 구하러 다니느라 발이 부어있는 걸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지수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당신은 몸 추스르는 것만 생각해. 하지만 사실 남은 게 있었어요. 병원비 정산 날짜는 다가오고 아들은 예식장 중도금 내야 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제 손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깨어났으니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기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제 수명은 1년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구한 대가가 우리 가족의 파산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했던 이 4억 원짜리 집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사람이 참 묘해지더라고요. 제 손에는 아내 수술비 2,500만 원 고지서가 들려 있고 핸드폰에는 아들이 보낸 예식장 중도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30년을 버텨온 제 자존심이 집은 절대 팔지 마라. 자식한테 물려줘야지라고 속삭이는데 현실은 당장 돈 없으면 아내 퇴원도 못 시킨다라고 제 뺨을 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주택금융공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원 앞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입을 뗐습니다. 선생님, 제가 천안에 4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대출이 2억 원이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솔직히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상담원분이 제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지금 소득도 줄어드셨고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일반적인 가입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내 집을 그냥 헐값에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상담원분이 모니터를 조작하며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박상현 고객님, 혹시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출 한도의 90%까지 미리 당겨서 대출을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푼돈만 받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제 집값의 상당 부분을 일시금으로 찾아서 제 목을 조르던 은행 대출 2억 원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은행에 매달 내던 원리금 120만 원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아내 수술비 2,500만 원을 결제하고도 아들 전세 자금에 보탤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상담원이 이렇게 하시면 매달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평생 소액의 연금도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꼭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집은 무조건 자식 물려줘야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 코가 석자인데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더 큰 불효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이 복지 혜택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지숙이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집 나라에 맡기기로 했어. 대출 다 갚고 당신 수술비도 해결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 결혼 자금도 보탤 수 있게 됐어.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제 손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집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부부 안 아프고 자식들 손 안 빌리는 게 최고야. 아내의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 쌓였던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줄어든 월급으로 남은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현실적인 숙제들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집이 있고 작지만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있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아내가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50대는 늦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말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아침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주택연금으로 2억 원의 대출을 다 갚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핸드폰 진동과 함께 날아오던 그 무시무시한 이자 출금 문자. 박상현 고객님, 이번 달 이자 85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저는 몇 번이나 통장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은행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120만 원씩 빠져나가던 원금과 이자가 제 주머니에 그대로 남게 되니 제 줄어든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을 나라에 맡겼다는 사실이 가끔은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아침마다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평화가 제 인생 최고의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은행 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집 한 채 꽉 쥐고 굶주리는 것보다 집을 활용해서 내 삶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내 지숙이의 수술비 2,500만 원을 다 내고도 남은 돈으로 아들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해서 건네주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나중에 팔아서 노후 자금 하셔야지. 왜 벌써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해줬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이 집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아빠, 엄마가 늙어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돈은 아빠의 자존심이자 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니 기쁘게 받아다오. 아들은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안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우리 부부만 남게 될 텐데 그때부터 진짜 노후가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의 국민연금이 10년 뒤면 나올 것이고 제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안전하게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부부 힘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천안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고 우리 부부의 대화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돈 걱정, 대출 걱정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말엔 어디 가서 칼국수나 한 그릇 먹고 올까 하는 소소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저희 부부의 월 소득을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제 임금 피크제 월급 400만 원에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소액의 용돈, 그리고 아내가 가끔 나가는 파트타임 수입까지 합치면 꽤 넉넉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행복은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오더라고요. 다음 달에 얼마가 나갈지,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아는 삶이 얼마나 안온한지 모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5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는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구멍난 곳을 메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천안의 이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정착시켰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가진 것을 잘 써서 오늘 하루를 웃으며 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 산단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30년 넘게 일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거, 그거 사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집 한 채 있고 퇴직금 몇 억 나오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번듯한 집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그 귀한 퇴직금이 병원비 한 번에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안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 자금의 진짜 얼굴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였습니다. 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왜 비참했을까요?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덩치만 컸지 세금이랑 대출 이자만 갉아먹는 괴물이었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집을 포기하고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그 마음, 자식한테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밤새 뒤척이던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큰 유산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 때, 그때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 절대로 깨지 말아야 할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임금 피크제 때문에 월급 줄어든다고 단돈 몇십만 원 아끼려다 아내 수술비 2,500만 원을 생으로 날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닥치는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험 증서를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저처럼 보험료가 밀려서 실효될 위기는 없는지, 보장 내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아파서 돈이 없어지는 그 비참한 굴레에 빠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나중에 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조언 하나 더 드릴게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저도 천안에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제 간이라도 빼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자금 5천만 원 때문에 제 노후 전체를 도박에 걸 뻔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 결국 그 가난해짐은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들도 제 삶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아내와 마주 앉아 연금 맞벌이를 시작하세요. 단돈 9만 원이라도 좋으니 아내 명의의 국민연금을 만드시고 줄어든 월급에서도 IRP와 ISA 계좌에 강제 저축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에 1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55살에 월급 깎이고 마누라 아프고 자식은 돈 달라고 할 때 정말 세상 하직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하면서 느낀 건 노후 준비는 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고 묻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 시작하는 그 9만 원의 연금이 20년 뒤 여러분을 살릴 생명줄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비참한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여유를 누릴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박상현이가 천안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절대 지지 맙시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안공단에서 기름때 묻히며 살아온 제 투박한 인생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2억 원의 대출 족쇄에 묶여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수술비 2,500만 원의 앞길이 막막해서 응급실 복도에서 혼자 울던 못난 남편이었고 아들 결혼 자금 5천만 원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던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행복은 집값이 얼마냐, 통장에 수억이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당당함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엔 예전처럼 큰 돈은 없지만 대신 제 마음속엔 그 어떤 부자보다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늦었어라며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천안의 박상현이가 장담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아내 명의로 9만 원짜리 연금 하나를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 사연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집은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대출 때문에 허덕이지 마시고 주택연금이라는 복지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세요. 자식에게 집을 주는 것보다 부모의 당당한 노후를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둘째, 연금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편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아내와 함께 걷는 그 길에 9만 원의 기적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하느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 그 어떤 지원금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당장 아내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힐링해드렸다면, 그리고 노후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에도 더 진솔하고 따뜻한 사연을 들고 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더 빛나는 내일, 걱정보다 설렘이 가득한 노후가 되시길 저 박상현이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